안녕하십니까. 큐티님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학원 강사의 세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담,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제가 세금을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고, 저는 사실 다른 세금을 훨씬 많이 내고 있어갖고, 네. 하여튼 그 중에서 제 경험상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내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한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다뤄볼까 합니다. 자, 내용 가보실까요? 자, 학원 강사가 내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개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연봉제로 월급제랑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케이스에서, 연봉제인데 이제 3.3% 뛰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는 연말 소득 정산을 하게 되고요. 과세 표준을 보시면 이렇게 1,400만 원 이하는 일단 과세 표준의 6%에 있는데, 과세 표준이 뭐냐 그러면 월급이 있으면 우리가 월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급여가 있고 무슨 수당이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수당 이런 거 빼고 월 급여에서 기본 공제 나가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서 요새는 뭐 이제 세금 계산기 뭐 이런 거 많으니까 월급 받으신 분들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실 겁니다.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은 네 3.3%를 띄는데 정확한 표현은 원천세 3%. 원천세가 뭐냐면 나중에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미리 떼놓는 겁니다. 미리 국가에서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0.3%가 미리 떼가는 겁니다. 이걸 이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라고 우리가 국세처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보험 영업 하시는 분, 뭐 학습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더라? 미용사 이쪽도 개인사업자로 돼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에 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게 개인사업자는 원래 그 사업자 번호가 나와야 돼요. 사업자라는 게 들으면 일반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 그 사업자 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이게 없는 이유가 면세 사업자 중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사업자 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은행 대출 받으러 갈 때 제3, 이게 은행 대출 받을 땐 두 개로 나누거든요. 월급쟁이, 연봉이 이제, 제 연봉으로 4대 보험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사업자, 일반 사업자들,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들, 그 외에 이제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아니라 사업자인데 학원 하시는 분들은 이제 면세 사업자 해갖고 부가가치세가 안 나가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부기를 하실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면서 사업자가 아닌 요상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여기 3.3% 미리 떼갔다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고 세금 많이 냈네 그러면 환급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고 얘는 세금 덜 냈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우리가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비근로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벌었지만 그래서 근로는 4대 보험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4대 보험 되는 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을 합쳐서 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고 내고요. 이때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합쳐져서 여기에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득 같은 경우가 뭐 별의 게 다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이거저거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저는 근로소득도 들어가고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운영하는 회사, 여기서 월급을 조금 받고 있는데, 아주 우스운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 근로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로 강연 나갔을 때 외부 강연비가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그걸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또는 강사로 일할 때 그 금액들, 합쳐지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금 이런 거 받은 거 추가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자책 팔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이제 클래스 갑자기 오랜만에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제 온라인 세미나 에서 진행하는 것들 이것도 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득 이런 게 다 잡힙니다. 그래서 저 담당하는 세무사가 맨날 뭔 이렇게 잡다구리 한 걸 여러 개 하냐고. 맨날 혼납니다. 신고할 때마다. 하여튼 이걸 다 합쳐서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일반적인 선생님들은 본인 학원에 3.3%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00만 원 이하는 내가
학원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건 단순 경비율 적용이라고 하는데 단순 경비율이 뭐냐면 그냥 이 중에 얼마는 비용으로 썼을 것이다 그냥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냥 직접 신고를 홈택스에 들어가셔갖고 거기 이제 가이드 따라 직접 신고를 하시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단순 경비율로 직접 소득세 신고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옵니다. 따라 하시면은 한 10분 안에 대부분 10분, 15분 안에 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가능하실 거예요. 이러면 환급도 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많은 퍼센트의 선생님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데, 2,400에서 7,500 사이가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서, 이때는, 직접 신고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에 맡겨서 간편장부 작성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간편장부 작성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 맡기는 게 환급 또는 내야 할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비, 그러니까 내가 돈을 100만 원 받았으면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먹고 살려면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해주는 부분의 맥시멈을 세무사들이 채워줍니다. 이거 불법 아니에요. 합법입니다. 우리가 까먹고 여기다가 돈 이만큼 경비를 썼어요 라고 다 올려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를 세무사들이 빠삭하게 알고 있으니까 세무사 쪽에서 이렇게 신고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환급을 받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할 텐데 대체로 제일 큰 공제는요. 그러니까 비용을 썼다라고 인정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인적 공제입니다. 부양가족. 그래서 저처럼 아이가 많은 케이스는 인적 공제 영향을 좀 받긴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 2,400과 7,500 사이에 있는 분들은 연소득이 한 3,500, 3,600 넘어가면은 다 그냥 세무사 맡기시는 게 훨씬 더 환급이 훨씬 더까지는 아니지만 10,000원이라도 아마 세무사 비용을 빼고 신고하는 게 이제 환급이든 뭐 이제 세금 내는 거든 좀 괜찮으실 겁니다. 특히 요새는 뭐 어플 중 3.3 이런 어플도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논란 중이긴 한데 세무사 협회에서 제 고소를 해가지고 논란 중이긴 한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간편장부 작성 같은 경우는 거의 매크로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 적게는 8만 원, 10만 원, 많이 받아봤자 15만 원, 요 정도 선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낼 때는 2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그거 빼고도 내가 돌려받는 돈이 좀 더 많이 나온다. 세무사를 쓰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그럼 좋은 세무사는 어디서 구하냐? 그 학원 커뮤니티 가셔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도 오늘 누가 물어보시는데 세무사 소개시켜달라고. 학원 커뮤니티 가면 학원만 많이 하시는 세무사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맡기면 아주 빠르게, 괜찮게 잘 됩니다. 자, 이 다음인데, 7,50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때는, 개인이 해도 되는데, 개인이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무조건 세무사한테 맡기는 편이 되고, 이때 수수료가, 간편장부 작성보다 수수료가 좀 올라가는 편입니다. 보통 뭐 40에서 70만 원 사이 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단계에서부터 이제 세금을 좀 내기 시작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냥 할만해. 할만해.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경비를 좀 어느 정도 러프하게 잡아줬는데 특정 정권이 잡을 때마다 이놈의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소득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들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경비 인정 범위가 점점 축소가 됐어요. 가장 크게 축소가 된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축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세금을 더 내게 되고 환급을 덜 받게 되는 상황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만큼 받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이 지금에 와서는 내야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생깁니다. 7,500 이상까지는 그래도 뭐 돈 낼만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법 기준입니다. 세법 기준으로 5억 이상이 되면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5억 이상이 되면.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여기 타이틀 이렇게 게임에서 보면은 칭호잖아, 칭호 이렇게 해서. 칭호 이렇게 딱. 성실신고 대상자. 그러면, 요새 그래도 누가 연봉이나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세금 낼 땐 성실신고 대상자긴 해.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서 얘기합니다. 이게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 공장이나 뭐 이런 거, 사업체를, 일반 사업체를 좀 큰 거 갖고 있는 경우들은 뭐 15억도 있고요, 20억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개인이 하는 경우는 보통, 개인이 매출되는 케이스는 보통 5억 이상. 이 성실신고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뭐 혜택도 조금 있긴 한데, 뭐 눈에 차진 않아요. 이 정도 버시는 분들한테. 자, 그래서, 세금은, 세금은 참, 내기 싫은데 뭐 내야 되죠. 뭐 시발시발하고 내는 거지 뭘. 어떡하겠어요. 납세 의무라는 걸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제 경험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환급을 못 받고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많이 번 거예요. 그냥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 특히 독신이신 분들, 부양가족이 없는 분들은 세금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보통 한 7,500 전후를 벌고 계시다가 한 1억 넘어가고 이제 벌어가는 게 1억 넘어가고 2억 넘어가고 하면은 몇 천만 원에 한꺼번에 팍 하고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이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독신인 분들, 특히 1억 5천이 넘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독신인 분들은 한 달 월급을 안타깝지만 한 달 월급을 종소세 때 낼 수도 있다. 낼 수도 있으니까 돈 다 쓰지 마시고 세금용으로 피눈물 흘리면서 떼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당황을 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비용으로 이제 환산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의 포인트가 있는데 연소득이 3억 넘어가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저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법인 소득이 2억 넘어가는 시점에서 세무사한테 어디서 주워 듣고 제가 이제 맡기는 세무사 사무소는 제가 맡긴 지 한 16년 차 됐어요. 그래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거의 문의를 좀 편하게 하는데 안 바쁠 때 전화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포인트 시점이 매출 어느 정도 되면 되나요? 라고 했을 때 3억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쪽에서. 근데 이거는 개인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법인 전환해갖고 뭐 비용 처리하고 하면은 이익인 것 같은데 법인이 되면은 제가 지금 법인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에로디오랩스는.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매달 세무사에 매달 부기 비용, 그 장부, 기장한다 그러죠. 기장 비용으로 한 10몇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두 번째, 법인은, 우리 집에,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집에 법인을 낼 수는 없어요. 별도의 외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공유 오피스 이런 거 한다 그래도 한 달에 못해도 6, 7만 원. 저처럼 이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냥 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사무실 월세.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뭐 관리비도 나올 테니까. 이런 게 추가로 나가고. 그 다음에 법인세 신고하죠. 법인세 신고하고 저처럼 이제 부가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할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법인 전환 같은 경우는 담당하시는 아마 이쯤 되시는 분들은 본인 세무 신고하시는 그 세무대리인 세무사들이 본인이 주로 쓰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안 바쁠 때 지금 바쁠 때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낫겠다. 5월 소득세 신고 끝나고 종소세 신고 끝나고 그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바쁜 거 다 끝난 다음에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줍니다. 나 수수료 냈잖아. 아니면 돈 낼 때 물어보세요. 수수료 낼 때. 그러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저랑 이제 친분이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법인으로 전화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내야 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급 이렇게 세무사 이제 비용 좀 아껴보려고 이쪽 세무사에 문의하고 저쪽 세무사에 문의하고 막 하면은 이 금액이 조금씩 다 달라요. 수수료도 조금씩 다 다르고 이게 고정되어 있는 비용이 아니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던가 아니면 환급 예상액 뭐 이런 거 얘기하거나 세금 이제 이쪽에 전화했더니 세금 70만 원 내셔야 되는데 저쪽에 전화했더니 세금 500만 원 내셔야 되고 막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선택의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내 소득이 많이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 소득의 기준은 뭐냐면 내 월급에서 내가 받은 그 연소득에서
경비를 뺀 나머지가 순소득입니다. 학원 강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홈택스 들어가셔갖고 소득 증명원이라는 걸 띄워보시면은 거기에 보면은 내가 받은 급여에서 경비가 빠진 순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학원 강사들이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옆으로 돌아가는 길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금융 기관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미혼이야. 결혼도 안 했어. 한 1억 정도 벌어. 그래갖고 열심히 이걸로 내고 있다가 시발시발 하면서 그냥 세무서 맡겨가지고 하고 있다가 나 전세로 옮겨야지. 그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 그 다음에 뭐 집을 사야지 해갖고 집 살려고 할 때 은행에서 갑자기 소득증명원 띄우라고 합니다. 그럼 보면은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우리는 보통 연봉 우리가 받는 월수령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대충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쯤 버니까 한 1억 2천쯤 될걸요? 그러면 그럼 대출 나옵니다. 라고 해서 소득증명원 띄우시면 여기 띡 하고 나온 게 4천만 원 밖에 있어. 4,800 밖에 있고. 그 소득증명원 금액이 순수하게 은행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쓸 건 다 쓰고 남는 순수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안 나와요. 그래서 결혼을 기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하면서 이제 집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시거나 주택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시거나 이런 거 하시려면은 가능하면 세금을 조금 더 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허위 신고로 가산세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걸 딱 한 케이스를 봤어요. 한 케이스에 막 140명인가 걸렸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류희백 세무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분이 학원 강사들도 하고 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분들을 그 아까 그 비용을 많이 잡으면은 나는 1억을 벌었는데 비용으로 9,900만 원 썼어요. 남는 거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만 원의 이제 그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 그러면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낸 거 막 돌려받을 수도 있고. 환급을 미친 듯이 해주던 세무사였는데 저도 그 세무사가 한창 활개를 치던 시절에 저랑 친분이 있는 분이 무려 4분이 각각 저한테 그 세무사를 써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원장님 1분, 강사 3분인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어갖고 부동산 투자 관련된 세금들도 같이 합산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대출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소득을 더 많이 잡아놔야 대출이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아쉽게 감사한데 사정이 이래갖고 못한다. 나는 좀 나름 정직하게 플러스 세금을 조금 더 내야지 내가 지금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 이 세무사가 가라로 이렇게 환급을 많이 받는 거 요거 가라 신고를 해놓은 게 한꺼번에 걸려가지고 한 6년치인가 7년치를 가산세 맞아갖고 적게 4분 중에 제일 적게 내신 분이 7천만 원 냈고 제일 많이 내신 분이 3억 1천만 원 냈어요. 한 방에 빡 가산세 붙어가지고. 그래도 국세청에서 가산세 때려놓고 불쌍한지 분할 납부는 허용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납부로 엄청 개고생했어요. 그 4분 다 그 세금 생각지도 않은 세금 쳐맞아갖고 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출이 그래도 요거 좀 고민을 하실 만한 분들이 최소한 7,500원 넘게 번다고 하시면은 가능하면 세금을 수수료가 비싸고 적고 이거의 차이는 뭐 알아보실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내가 환급받거나 세금을 내는 돈이 더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비슷비슷할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세무사에서 대부분 대체로 얘기를 해줘요. 이거 만약에 하면 좀 비용을 경비 잡는 거를 좀 과도하게 잡아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걸릴 수 있다. 걸리면 가산세 나온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환급 많이 받거나 세금 조금 내는 게 좋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서 그걸 조절하시면 좋을 겁니다. 사실 이거 한 줄 얘기하려고 이거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진짜 많은 세무사분들이 계신데 학원 강사 전문으로 하는 학원 강사를 많이 하는 세무사들이 대화하기가 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용어로 학원과 일상용어로 개떡같이 말해도 그쪽에서 알아서 찰떡같이 세무용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물어봐요. 이게 학원 쪽 안 해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물어봐요. 제가 지금 저희 에로디오랩스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제 회계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랑 얘기할 때 한참 얘기해 줘야 돼. 네. 그래서 대화하기 일반적으로 편하다. 이런 세무사 어딨나요? 그러면 학원 커뮤니티 가봐라. 가면은 다들 세무사 찾고 있다.
그리고 단톡방 이런 데 있으면 막 물어봐라. 전부 다 고민하는 게 똑같으니까 다 자기 괜찮은 세무사 있으면 그냥 다 많이 알려주신다. 자, 그리고 제가 딱 이 케이스를 두 명을 봤는데요. 점이 뭐냐면 5월이잖아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잖아요. 그럼 5월이면 중간고사 딱 끝나고 쉴 때란 말이에요. 이분이 중간고사가 좀 늘어져 갖고 5월 10 며칠인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분이 있던 학원에서는 이제 단과니까 난 휴강 2주 하겠다 해서 2주를 휴강을 했어요. 근데 가기 전에 며칠 있다가 2주 갔다 왔는데 깜빡하고 간 거예요. 신고. 깜빡하고 가서 가산세 냈습니다. 종소득 신고 안 해갖고 가산세 냈어요. 또 한 분은 그때 이제 집안에 좀 불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종소득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세요. 3.3% 받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입력해 놓으세요. 중간고사 끝나면 종소세 신고. 이렇게 계산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 끝나면 종소세 신고. 자, 이거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진짜 더럽게 많습니다. 뭐 매달 세금 내는 것 같아, 매달 세금. 저는 걸려있는 세금 되게 많아갖고, 매달 세금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저보다 1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세금 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도 법인세 냈어요. 법인세 내고, 제 부가가치세 제가 확정 신고했고, 하면서 또 수수료 나갔고, 그거랑 뭐 자동차도 경유차 모니까 환경부담금도 나오고, 주민세도 나오고, 좀 있으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나옵니다. 재산세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저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또 저는 재산세 내야 되고, 재산세 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재산세 내야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12월에 내야 되고, 별게 다 붙습니다. 막 세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저는 세금 많이 내고 있는 사람인데, 다는 이제 탈세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급여 소득자랑 막 비교하죠. 친구들 중에서 이제 월급 받는 친구들이랑 막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이 3.3% 떼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이 편합니다. 그냥 일반 세금은 급여 소득자가 더 많이 내요. 더 많이 냅니다. 근데 우리는 건보료를 더 낸다. 건보료 뭐지? 국민연금은 더 낸다. 저는 오히려 이 종소세 신고나 이런 거보다 이 건보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시절이 있었어요. 건보료 제일 많이 냈을 때가 거의 한 300이 아니라 163만원 냈던 것 같은데, 건보료 한 달에 나오는 게. 그래갖고 건보공단에 전화해갖고, 아니 왜 세상에 이렇게 그전에 한 70만원, 80만원 내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이렇게 두 배로 뛰는 게 어딨냐 전화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부동산 투자하면서 집을 몇 채를 한 방에 샀더니, 그때 투자용으로 전세 끼고 집을 한 번에 몇 채를 사타닥 샀더니 그게 반영이 확 되면서 훅 하고 올라가서 아주 피눈물 내면서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 제 말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요겁니다. 황금 많이 받는데 너무 찾지 말자. 나중에 불이익 당한다. 이런 쪽에서 세금 조금 내는 거 이런 거 수수료에 이제 찾아보면 되지만, 이거랑 그 다음에 이 돈 내는 게 아깝더라도 우리가 급여 소득자보단 이 소득에 관련된 세금은 덜 낸다. 확실히 덜 낸다. 그 돈을 이제 건보료 더 내는 거다. 그러니까 다 쌤쌤이다.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다시 학원과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중간고사 모두 좋은 성과 얻어 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